마르그리트 듀라스의 먼저 생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발표를 잘 해줬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내가 정리를 할 때 여러분이 아마 작가의 생애나 작가의 그 작품에 대해서 익숙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마르그리트 듀라스라는 이 작가의 특징은 까미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이민 작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까미는 이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알제리에서 보낸 작가고요. 프랑스 국적의 알제리에서 태어나서 알제리에서 보낸 작가이고, 마르그리트 듀라스 같은 경우는 그 어린 시절을 대학에 들어오면서 이제 프랑스로 오지만 그 이전까지 어린 시절과 사춘기 시절을 베트남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어린 시절과 사춘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작가가 뭐 여러 인터뷰에서도 까미가 알제리를 자기의 진짜 조국처럼 생각하듯이 마르그리트 듀라스도 프랑스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더 이렇게 애착을 가진 작가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베트남에서 보냈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한 다음에 소설가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긴 했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꿈이 소설가였대요. 그래서 이 작가의 그 자신의 일생을 다룬 그때 여러분이 발표에서도 다룬 소설로 기억을 하는데 연인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서전인지 자전적 소설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그 책이 출판되고 나서 비평가들의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발표하는 친구들이 잘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연인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그 작가의 이제 어린 시절과 소녀 시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미 작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가 소설가를 꿈꾸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아마 직장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법률을 전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학을 전공하기보다는 이제 법률이 약간 실제적인 어떤 기술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법대가 취직을 하기는 훨씬 낫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대학에서는 법률을 전공을 했는데 원래 꿈은 소설가였다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소설가로 데뷔를 하고 이제 많은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소설을 쓴 후에 희곡에도 관심이 있어서 희곡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 글을 쓰는 것만으로 만족을 못하고 자기가 직접 영화를 감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실험적인 영화들을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양한 방면의 예술 장르를 시도한 작가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문체와 시적인 언어 구사를 하는 작가였기 때문에 60년대는 누보로망을 대표하는 작가로도 알려졌어요. 그래서 본인은 누보로망 소설가를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저번에 잠깐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5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의 젊은 작가들이 새로운 그 시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젊은 소설가들은 그 이전의 소설들이 프랑스의 소설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특징을 전부 없애고 새로운 방법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소설이었기 때문에 비평가들이 새로운 소설이라는 뜻으로 누보로망이라고 그 소설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소설들도 꽤 실험적이었기 때문에 누보로망 작가로 마르그리트 듀라스를 비평가들이 분류를 합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누보로망 작가로 이렇게 분류되는 거를 작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걸 싫어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누보로망을 쓴다 아니면 이 사람이 누보로망 작가다 그러면 하나의 범주 안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예술가들은 독창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독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술가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난해한 글을 쓰는 작가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80년대 이후에는 꽤 글이 대중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이 된 게 저번에 여러분이 발표할 때 소개를 했던 연인이라는 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연인이라는 작품이 거의 시발로 그 이후부터
그 이전에 실험적인 시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인 시도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대중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80년대 이후에는 서술적이고 자전적인 글을 통해서 대중적 인지도도 함께 누린 작가로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데뷔기라고 해서 1943년에서 54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국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사실적인 소설을 써요. 그래서 저번에 그 여러분이 발표할 때도 그 이 얘기를 발표하는 친구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반부에 마르그릿 듀라스가 쓴 소설을 여러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누보로망 작가인가, 전혀 누보로망 작가 같은 굉장히 실험적이고 독특한 면이 안 보인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서술을 한 것처럼 처음에 데뷔를 할 때부터 실험적인 소설을 쓴 작가가 아니고요. 데뷔를 할 때는 굉장히 전통적인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작가들 중에서 보통 보면 처음에 데뷔했을 때하고 이제 그 마지막 작품을 쓸 때까지 문체라든가 어떤 주제 같은 거에 일정한 작가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제 데뷔 시절에 쓴 소설이나 뭐 하여튼 그 문학 작품하고 이제 마지막에 쓴 작품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문체는 물론이고 뭐 주제 같은 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마르그릿 듀라스는 부자에 속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정한 어떤 그 작가의 어떤 특징을 고수하는 작가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가 글을 쓰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가는 작가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3년에서 54년까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소설을 썼는데 미국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사실주의적인 소설을 썼대요. 그래서 미국 소설이라고 여기서 미국 소설이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적인 어떤 그 사건을 아주 그 냉담한 문체로 이렇게 적는 예를 들면 해밍웨이 같은 작가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미국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소설을 썼는데 말 그대로 이제 사실주의적인 소설이기 때문에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항상 소설의 그 주제로 삼았겠죠. 그래서 식민지에서 보낸 주로 사춘기 경험을 소재로 한 소설들을 이때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설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가 처음 쓴 소설들은 사실은 마르그릿 듀라스가 이제 그 작가로서 어떤 입지를 이 그 프랑스 문단에서 갖게 되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아주 그 문학적인 자질이 뛰어난 작가라고 이렇게 알려지는 것은 그 누보로망 작가라고 이렇게 분류된 이런 독창적인 아주 실험적인 문체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데뷔기에 쓴 소설은 물론 이제 태평양을 막는 제방 같은 이런 책은 아직까지도 꽤 잘 알려져 있고 명작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문체가 이렇게 작가 고유의 어떤 특별한 문체가 확립되고 나서의 작품과 비교를 해보면 꽤 그 작품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마르그릿 듀라스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데뷔기의 작품들은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이제 그 위대한 작가라기보다 어떤 그 습작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르그릿 듀라스를 연구하는 비평가들이나 마르그릿 듀라스의 작품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할 때 이 데뷔기의 소설들은 거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둬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5년에서 62년 사이의 변화인데 문체의 확립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흔히 마르그릿 듀라스의 소설이다 하면 소설을 좋아하고 그 프랑스 사람들 중에서 마르그릿 듀라스의 소설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어떤 독특한 문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체를 이제 드디어 이제 확립하는 시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은 어떻게 보면 유명한 소설가들의 어떤 그 문체를 거의 이제 그 소설가로 이제 데뷔하는 어떤 그 데뷔하기 위해서 어떤 습작을 하는 그런 수준 정도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이제 5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작가가 자신만의 어떤 문체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때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적임이 아주 자유로운 문체를 구사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한 사건 없이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마르그릿 듀라스 작품의 특징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야기 구조도 기승전결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이지 않은 이야기 구조라는 것은 소설에서 일반적으로 고전적인 그 소설의 구조라고 하면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말이라는 5개의 단계를 가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 소설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의 소설이 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프랑스 소설뿐만 아니라 서구의 소설 그리고 조금 범위를 넓힌다면 전 세계의 어떤 소설들이 가지는 고전적인 구조가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말이라는 5개의 단계인데 이 단계를 전혀 이제 고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63년에서 76년에는 원형의 반복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원형의 반복이라 하냐면 원형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그 뜻을 알다시피 단 하나의 어떤 그 모습이 계속되는 거를 원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변하지 않는 어떤 부분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형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이제 그 63년에서 76년까지 다양한 소설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소설들 안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전통적인 소설의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든가 구체적인 시체적 특징을 가진 등장인물이 없어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소설이라고 하면 흔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소설에 빠져들고 소설의 감동을 받는 이유가 소설이 묘사한 어떤 주인공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그 주인공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설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주 기뻐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설가들은 항상 이제 등장인물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부여하고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그 소설을 읽어가면서 그 등장인물과 일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추측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그 소설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요소라고 할 소설의 등장인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이름과 구체적인 신체적인 특징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거는 고전적인 정체성을 가진 등장인물이 실종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공간하고 시간이 사라져요. 그래서 소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에서 전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기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서술 시간이라든가 시점 같은 거를 전혀 일치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읽으면서 그 이야기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야기와 거리를 두고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전개가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거리를 두고 그 이야기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형의 반복이라는 것은 일단은 전통적인 소설의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그 특징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기한 것이 이야기의 어떤 소설의 어떤 그 골조가 되는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등장인물이라든가 이야기 토대는 바꿔지지 않고 자꾸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부영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사라는 거는 그 영사 그 밑에 있는 분 있죠. 그래서 정부할 때 그 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영사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제목이 이제 부영사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중에 뭐 인디아송이라든가 다른 그 소설에 또 나와요. 또 나오거든요. 근데 점점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래도 뭐 이름도 있고 약간 신체적인 특징이 약간 묘사가 됐거든요. 근데 점점 더 다른 소설로 가면서 아마 그 부영사에서 나왔던 등장인물들이 여기는 나온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부영사에서 묘사되었던 아주 단순한 신체적인 특징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이름까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조합해 보건대 부영사에서 나왔던 같은 등장인물들이 여기도 또 나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원형의 반복이라는 표현으로 비평가들이 이 시기의 소설들의 특징을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인도주기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인도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그런 같은 그 등장인물들과 비슷한 설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라고 해서 시클레를 붙여서 인도주기라고 이때 작품들을 63년에서 76년 사이의 작품들을 인도주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8년에서 79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래도 등장인물의 특징, 신체적인 특징도 약간 나오고 이름도 나왔는데 점점 이제 이 소설들이 이 소설 다음에 다른 소설이 나오고 하면서 그런 특징이 다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68년에서 79년에는 이제 이게 극단적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소설이 갖고 있는 관습과 전통을 완전히 작가가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소설이 갖고 있는 고전적인 주제나 형식과 그리고 장르를 파괴하는 아주 실험적인 글쓰기를 선보이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마르그리트 듀라스 하면 아주 그 실험적이고 난해한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대중적인 작가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작가의 생애 얘기할 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80년대 와서 이게 좀 바뀌게 됩니다. 80년대에 와서 이제 연인이 시발점으로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이 그 연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연인이라는 이 작품도 실험적인 시도가 아예 없는 작품은 아니고요.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를 하면서 작가가 쓴 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이제 70년대의 글에 비하면 그래도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독자가 몰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랑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책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전문가들이나 아주 실험적인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보는 책이다 해서 사실은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웠는데 연인을 통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요. 그리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연인은 이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서 번역이 됐는데 만나라에서 번역이 됐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이제 실험적인 작가였지만 대중의 인기도 얻는 작가라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에서 1999년, 96년에서 돌아가시기까지는 주로 이제 자신의 추억을 바탕으로 하는 글쓰기를 했고요. 근데 이때 보여준 거는 단순히 이제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할 때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은 단순히 이제 작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그런 자서전이라는 그런 평가를 넘어서서 자서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의 재현에 대해서 그 이전의 자서전 작가들과는 다른 아주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이제 작가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해서 한번 코마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나중에 깨어나요. 그래서 뭐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이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죽다가 살아나면 갑자기 과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계기가 돼서 자신이 아주 아주 옛날 얘기고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이 발표할 때 그 그 연인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잘 줄거리도 해주고 특징도 친구들한테 잘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여러분이 발표하는 친구들 얘기를 대강 이제 기억을 하겠지만 작가가 이제 베트남에서 살 때 미성년자였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화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트남도 당시에 이제 중국인들이 거기서 이제 큰 상권을 잡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베트남은 이제 아예 공산주의로 이렇게 체제가 바뀌면서 그 화교들이 거의 뭐 이렇게 다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자본가라는 이런 것 때문에 처형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베트남은 아마 예의겠지만 아직까지도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화교라고 해서 중국 이민들이 갖고 있는 상권이나 재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이때 공산화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 그 마르베트 드라스의 어린 시절이 여자아이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애가 사귄 남자가 바로 그 화교예요. 근데 이 애는 미성년자인데 그 남자는 한 30대거든요. 30대 초반인 남자인데 그냥 이제 굉장히 부유한 집 아들로 뭐 말이 사업이지 그냥 그 뭐 아버지 돈으로 그냥 재미있게 노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동산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전혀 이제 뭐 돈 걱정은 없고요. 그래서 파리로 유학을 갔다고 하는데 진짜 공부를 했다기보다 그냥 뭐 놀러 간 거지요. 그래서 이제 파리 유학도 갔다 오고 한 굉장히 부유한 이제 그 화교인데 이 여자 주인공이
그 기숙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기숙학교를 다니는데 집에 왔다가 기숙학교를 가기 위해서 메콩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메콩강을 건너는데 그게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배 위에서 이 남자하고 만나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만났는데 나중에 그래서 둘이 이제 정말 이상한 연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그게 문제지만 옛날에 당연히 미성년자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슨 연애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처벌을 받을 대상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때는 이제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르그리트 듀라스를 비롯해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어머니와 그 가족들은 백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인 여자아이와 그리고 이제 이 화교는 당시에 이제 뭐 베트남에서 베트남인은 아니었지만 당연히 이제 당시에 어떤 식민지 그 체제에서 인종적인 어떤 등급을 정한다고 한다면 백인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 어떤 백인 여자애가 그 연애를 하고 게다가 잠자리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그걸 이제 꼭꼭 숨겨두고 있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후에 이제 솔직하게 토로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겪은 그 잊지 못할 그 사건을 연인이라는 작품에 토로한 연인이라는 작품에 자기의 그 사건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독특하면서 스캔들과 같은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 사실은 이 소설의 중요한 점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흔히 자서전에서 이렇게 서술하는 기억을 재현하는 방식과는 아주 다른 방식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길게 얘기를 하기는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뭐 여러분 연인을 볼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면서 보면 더 소설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진 자료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대표작 한번 대충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쇼가 왜 안 되지? 자, 그래서 마르그리트 듀라스 1914년에서 1996년인데 요즘은 워낙 이제 전부터 장수를 하시니까 이 정도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을 장수한다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20세기 초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장수를 하신 작가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연인을 발표하는 친구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작 까노라는 그 프랑스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는데 아마 여러분이 뭐 지금 그 인터넷도 워낙 발달하고 해서 뭐 그리고 뭐 케이블 같은 데서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별로 권하고 싶은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독이 이 작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너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이미지만 쫓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에서 묘사한 뭐 자동차라든가 그 소녀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하는 거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실제 갖고 있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한 그 기존의 자서전이 표현하지 않은 그런 독특한 어떤 그 서술의 방법이라든가 하는 것을 카메라로 옮기기 사실은 힘들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그냥 뭐 연애 이야기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었는데 근데 그때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영화를 장작가노 감독이 이제 이 마르그리트 디라스한테 이렇게 판권도 사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르그리트 디라스가 보고 굉장히 이제 못마땅해 했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유가 얼마나 웃기냐 하면 저 애가 왜 저렇게 이쁘냐. 저 애가 저렇게 이쁘니까 도대체 관객들이 저 애만 본다고 뭐 다른 이야기에 주목을 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제 영화 선전할 때도 이 마르그리트 디라스의 증명사진을 포스터처럼 만들어서 물론 이제 포스터를 만들 때 이제 여배우 맡았던 그 어린 여배우의 얼굴을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이제 그 영화 포스터로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이 사진이 굉장히 낯설지 않을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영화 포스터를 본 사람이라면 별로 낯설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꼬맹이 때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이제 다른 베트남 사람들이랑 그 오빠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한 친구도 잘 얘기를 해줬지만 마르그릿 듀라스의 일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작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많은 작가들이 그렇긴 하지만 뭐 알베르 까미의 인생도 참으로 그 파란만장하지요. 그래서 알베르 까미 같은 경우도 작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분의 일생을 보면서 하게 되고요. 마르그릿 듀라스의 일생도 까미에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발표한 친구들도 잘 얘기를 했듯이 지금 이제 두 명의 남자아이가 보이는데 한 애가 이제 동생이고 한 애가 오빠거든요. 근데 오빠인데 동생이 아니라 둘 다 오빠인데 이제 큰 오빠, 작은 오빠거든요. 큰 오빠, 작은 오빠인데 그 큰 오빠가 그냥 간단히 말하면 깡패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폭력을 일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그때부터 공포의 시작이래요. 그래서 뭐 때리고 아니면 이제 뭐 심지어는 그 하녀처럼 일하는 그 베트남 소녀를 성폭행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오빠가 떴다 하면 이제 집에 돈은 다 없어지거든요.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이 없으니까 얘를 이제 프랑스로 보내거든요. 근데 프랑스로 보냈는데 여러분도 이해를 하다시피 집에서 깡패인 애를 외국에 보내려면 갑자기 걔가 개가천선을 할 리가 전혀 없죠. 그래서 당연히 학교는 안 다녔어요. 어머니가 뭐라도 배워가지고 사람 구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제 집에 있으면 동생이나 때리고 이제 돈 훔치고 하니까 프랑스로 보냈는데 결국은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빠의 이 공포를 이렇게 온 집안의 공포를 이렇게 그 선사하는 이 오빠의 그 존재가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작품에 항상 이렇게 각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작은 오빠는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 작은 오빠도 큰 오빠하고 같이 같은 식의 깡패였으면 둘이서 이제 싸움을 해서 두 명 중에 한 명이 죽거나 무슨 사단이 났을 건데 작은 오빠는 또 몸이 너무 약한 데다가 되게 이제 내성적이고 좀 남자애로 치면 얌전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샌드백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큰 오빠가 이제 작은 오빠를 때리고 그리고 작은 오빠는 맞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르그리트 드레스가 보기에 작은 오빠가 너무 불쌍해서 항상 작은 오빠를 보호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항상 또 작은 오빠도 이 마르그리트 드레스의 그 책에 어, 또 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남자인데 뭔가 굉장히 여성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주 심약하고 항상 이렇게 폭행을 이렇게 하는 역할보다는 폭행을 당하는 역할로 나오는 남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은 바로 작은 오빠가 모델이 됐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굉장히 독특한 게 전에 그 발표한 친구들도 아마 잠깐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결혼을 해서 그 베트남으로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주를 해서 이제 자식들을 거기서 키울 거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베트남으로 이제 이주를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으로 이주를 결심을 하고 이제 지금 내가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가 한번 왔다가 다시 프랑스로 가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먼저 오고 아버지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돌아가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아무튼 아버지는 거의 뭐 이민 준비만 하다가 돌아가신 거 같아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셨다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달랑 그 애들 세 명하고 베트남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이 그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다시 이제 프랑스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교사셨기 때문에 학교를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같은 거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교장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장으로 있게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한번 잘 살아볼 거라고 이제 그때는 이제 베트남이 그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도 우리에게 아마 같은 짓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 식민지가 돼버리면 그 원래 살던 그 주민들은 땅을 다 잃게 되잖아요. 자기 소유권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 봐주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유하면서 뭔가 이제 사회적 직책이 있고 그 사람이 식민정부에 이제 이용 가치가 있으면 좀 봐주는 경우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이제 식민지가 됐다는 거는 결국은 주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땅에 대한 어떤 권리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프랑스 정부가 이렇게 땅을 마음대로 해서 거기 이민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파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머니가 쏘가서 어떤 땅을 샀냐면 그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 논으로 할 거라고 논으로 이제 경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상상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름에 이제 장마철이 되면 바닷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또 그걸 이제 어머니가 또 보면 그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소설에 이제 나타나는 그 중요한 등장인물 아까 오빠들도 얘기했지만 어머니도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 항상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좀 독특한 게 고집이 엄청 세세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고집이 너무 세서 이거를 좀 꺾어야 되는데 이 뭐 좀 지나치는 고집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렇게 되면 이건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또 이 어머니가 이제 베트남 사람이었으면 아예 그걸 알고 땅도 사지도 않았을 거고 땅에 그런 땅에 논을 그런 땅을 논으로 만들려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홍수, 이 가을에, 저기 여름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름 태풍과 홍수가 얼마나 아시아에서 무서운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유럽에서 안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냥 땅을 포기를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 제방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 태평양을 막는 제방이라는 그 소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부의 그 에피소드가 연인이라는 자전적인 소설에도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막 또 이렇게 열심히 뚝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 뚝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뭐 장마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태풍 불고 장마 치면 장마철 되면 그 뚝이라는 건 인간이 세운 뚝이라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제 어머니가 열심히 뚝을 세우고 이 논을 갖고 놓으면 이제 여름이 되면 뚝이 이제 박살이 나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논이 못 쓰게 도 그거를 몇 년이나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럼 사면서 어머니는 서서히 미쳐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는 계속 빚이 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빚이 늘어가게 돼서 맨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어머니는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어릴 때 이제 그게 일상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남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악착같이 어떻게 돈을 모아서 그 빚을 갚았대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빚을 갚고 나서 뭘 하냐면 내가 왜 빚을 갚았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그 식민지 상태의 어떤 그 나라이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그런 거는 정말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은 그때 빚을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사기 칠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빚을 사실 안 갚아도 되는데 이 어머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올곧은 분이고 그런 환경에서 살기에는 좀 안 맞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돈을 아끼고 전략을 해서 빚을 다 갚고 나서 이제 나중에 딸한테 내가 왜 그 빚을 갚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대충 들어보겠지만 이런 그 드라마틱한 가족에서 그러니까 정말 그 개인으로 치면 너무나 큰 불행이죠. 그렇죠. 불운이죠. 근데 이런 가족 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작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에서 찍은 이제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컸을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르가렛 듀라스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서 있는 그 사진 나중에 나오겠지만 키가 되게 작으시거든요. 키가 되게 작으시고 얼굴이 조금 이 프랑스 여자 같은 얼굴이 아니에요. 좀 보면 약간 그 이마가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굉장히 아시아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 그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제 이게 그 식습관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르가렛 듀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 베트남에 살면서 그 어머니가 거기에 있는 식재료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렇게 밥을 먹었다네요. 그래서 쌀을 어릴 때 계속 먹었대요. 그래서 쌀을 계속 먹고 그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걸 막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아시아 그 사람들이 먹는 그 식재료로 계속 식사를 했기 때문에 약간 얼굴도 약간 아시아스럽게 되지 않았나. 그냥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서양이 약간 이렇게 결합된 꽤 매력적인 얼굴을 한 작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과도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동남아시아에는 사과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사과를 안 먹고 이제 열대 과일만 먹었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조그만할 때 한번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다시 프랑스로 이제 데리고 간 적이 있대요. 그래서 잠시 이제 머물다가 왔는데 그때 이제 사과를 줬는데 사과를 한 입 먹고 그대로 버렸다네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상한 맛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막 먹던 걸 뱉고 이런다고 굉장히 야단을 맞았는데 그렇게 괴상한 맛은 내 인생의 처음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프랑스 와서도 계속 이제 쌀 요리를 굉장히 잘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마르가렛 듀라스의 그 집에 놀러를 간 그런 문인이라든가 이제 기자들은 쌀 요리를 이렇게 대접을 받은 그런 기억을 얘기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남편이, 그, 레지스탕스 운동, 부인, 이제, 마르가레트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다가 남편이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돼서 이제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오거든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오는데 나중에 그 남편하고는 결국은 헤어지고, 그, 거의 남편의 친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과 굉장히 이제 사이가 좋아져서 그분과 같이 이제 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노년의 모습이시고요. 항상 이렇게 큰 뿔테 안경을 끼고 계셨기 때문에 거의 이 작가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년에 있었던 또 대단한 좀 이게 조금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연세가 많아지셔서 그때 아마 발표자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아들뻘 정도 되나 나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얀 앙드레아라는 젊은 남자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뭐 아주 뭐 그 육체적인 어떤 연인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거의 전에 이제 이 얀 앙드레아라는 이 사람이 마르그리트 듀라스와 같이 이제 살았던 그 시절을 세타 무글라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 이 사랑 정도 번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책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써서 프랑스에서도 꽤 화제가 됐었는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화도 보고 나는 책은 안 보고 영화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봤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이렇게 그 아들이자 비서자 하여튼 다양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말년에 거의 그 아들보다도 더 극진하게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어떤 그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뭐 저술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그 도움이라든가 그런 많은 도움을 준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어떤 관계인데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한테도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죽고 나서 이분이 그런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르가레트 드라스의 묘지인데 지금 그 팬들이 아주 이 예쁘게 돌을 하트 모양으로 적어놓고 이렇게 메모도 막 남겨놨죠. 그래서 굉장히 예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무덤에 이렇게 돌을 놓고 가는 풍습은 유태인들이 이렇게 한대요. 유태인들은 이렇게 한다네요. 근데 마르가레트 드라스가 유태인은 아니었고요. 아마 이게 꼭 유태인적인 풍습이라기보다 작가에 대한 사랑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예쁜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이 작가이기 때문에 이거 막 이렇게 그 펜을 여기다가 다 꽂아놓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이렇게 무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1914년에서 1996년까지 이제 태어나서 1996년 돌아가셨는데 저번에 내가 다른 작가들한테 잠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유명한 예술가들이 어떤 그 건물에 이제 살다가 갔잖아요. 그럼 굉장히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현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L'écrivain Marguerite Duras a vécu dans cet immeuble de 1942 à 1996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작가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이 건물에서 1942년에서 1996년까지 살았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살았던 그 건물에 현판을 이렇게 붙여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원래 이제 유명인들 이름을 그 학교라든가 공공건물에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디아테크 마르그리트 듀라스라고 해서 파리에 있는 이제 그 일종의 영상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가서 여러분이 뭐 영상 자료 같은 거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영상 자료를 빌릴 수 있는 영상 자료 그 도서관인데 여기 마르그리트 듀라스 이름을 붙여가지고 메디아테크 마르그리트 듀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명한 작품들인데 연인이 유명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 작품들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다시 이 자료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대표작이 이런 대표작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 그냥 뭐 이거를 뭐 절대 뭐 다른 작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외우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참고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라비터한 길에서 고요한 삶이라든가 뭐 그 고요한 삶과 같은 이런 작품 아까 앙바가지 꽁트르 파시피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미국 작가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현재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뭐 문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문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굉장히 사실적인 약간 습작 같은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공부할 작품은 바로 모데라토 칸타빌레, 모데라토 깡타빌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뭐 10시 저녁 여름 저녁에 10시 반 앙데스마스의 뭐 오후 이런 작품도 있고 르카비스망드 롤베슈타인에서 롤베슈타인의 뭐 황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해석이 까다롭지는 않거든요. 근데 전형적인 그 마르그레트 듀라스 특유의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을 제시를 하고 등장인물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선배들하고 같이 해보니까 이 해석하는 문장 자체가 어려워서 해석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나 애매모호해서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마르가레트 듀라스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본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내용은 오히려 무슨 약간 삼류 영화스러운 오히려 내용 거기 가깝습니다. 롤베 슈타인이라는 이 여자가 아주 어린 나이에 약혼을 하거든요. 약혼을 하는데 그 약혼자하고 같이 이제 무도회에 가요. 그래서 무도회에 갔는데 그 무도회에서 이 약혼자가 나이가 많이 든 어떤 여자하고 아마 그 유부녀인 것 같은데 그 유부녀하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그 무도회장에서 이 롤베슈타인을 버리고 그 여자하고 같이 떠나요. 그래서 그게 이 롤베슈타인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남자를 산책을 하다가 만나는데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간은 아주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 뭔가 전에 받은 상처가 이 여성의 내부에 어떤 불씨처럼 남아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나이 많은 여자가 이 그 자기의 그 약혼자를 빼앗아 갔듯이 자기의 제일 친한 친구의 남자를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을 굉장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적이 아니라 굉장히 몽환적이면서 상징적인 어떤 그 묘사와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설을 읽다 보면 그런 단순히 무슨 치정 간의 남녀 간의 어떤 삼각관계를 그냥 이상스러운 삼각관계를 묘사한 변태적인 삼각관계를 묘사한 소설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의미라든가 어, 첫눈에 반하다, 사랑에 빠지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 갖고 있는 어떤 실체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작가의 도전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스공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 이것도 이제 짝사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그런 아주 난해한 이런 소설들을 쓰다가 이제 1984년 연인이라는 작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대중적인 인기까지 누리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인이라는 작품 후에 북중국의 연인이라는 걸 또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썼는지 솔직히 이분이 살아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인과 사실은 크게 내용이 다른 게 아닌데 이제 뭐 일설에 따르면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 연인을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실망한 거예요. 실망도 하고 붕괴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오히려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면서 오히려 연인이 갖고 있는 매력을 감하게 하는 작품인데 하여튼 이런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인과 거의 같은 얘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나머지 사진 자료도 보고 작품 세계의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공유 중지를 해야 되지? 안 되지. 자, 그러면 연인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연인이라는 작품이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도 여러분이 좋은 작품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안 되네. 왜 이렇지?
자, 그리고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한 롤베슈타인의 황홀이라는 작품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부할 모데라토 칸타빌레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독으로도 활동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실험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소설만큼 실험적인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디아송이라는 작품은 이제 베니스 영화제인가 거기서 상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는 인디아송보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히로시마 내 사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히로시마 내 사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르가렛 듀라스가 각본을 쓰고 알랭레네라는 분이 감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 작품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디아송은 아마 좀 너무 이렇게 실험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뭐 히로시마 내 사랑은 그래도 여러분이 쉽게 뭐 케이블이나 아니면 뭐 파일을 사거나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영화도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보면서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각본을 쓴 작품이기 때문에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어떤 색채가 많이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영화적인 어떤 그 영상의 그 이미지로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작품을 원작으로 해서 올린 연극이거든요. 그래서 둘러요 고통이라는 작품인데 좀 전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다가 부부가 이제 같이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는데 남편이 체포돼서 그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남편을 계속 찾아 헤매면서 이제 겪는 그 부인의 어떤 고통을 거의 일기 양식으로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간 그 이제 남편을 이제 계속 이제 찾으려고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혹시나 남편이 살아 있을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부인이 남편을 찾아 헤매는 그 고통을 담은 그 연극을 저 작품을 일기 형식의 작품을 지금 연극으로 올린 그 포스터고요. 그래서 마티체로가 지금 그 연출가인 것 같은데 그리고 띠에히 띠유 니앙이라는 이분은 아마 성을 봐서 이제 베트남계 프랑스 국적을 가진 분인 것 같네요. 근데 아무튼 이분은 베트남계 그 성을 가진 이분은 잘 모르겠고요. 파티셰로는 굉장히 유명한 연출가거든요. 그래서 영화 감독으로도 이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뮤지카 드지엠이라는 마르가렛 듀라스의 그 희곡을 이제 연극 무대에 올린 거고요. 그래서 남자 배우도 젊은 배우가 유명한 남자 배우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고 여자 배우는 지금 꽤 연세가 많으신데 파니 아르당이라는 여배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바로 여러분한테 조금 전에 말한 히로시마 내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 어떤 그 프랑스 여배우가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일본 그 건축가하고 사랑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인디아송이라는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직접 감독한 그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파괴하라 그녀는 말한다라고 역시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만든 아주 실험적인 그 작품이에요. 그 작품의 한 장면인데 개인적으로 는 인디아송보다 이 파괴하라고 그녀는 말한다라는 이 작품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작 피아노의 그 연인이거든요. 그래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을 그대로 영화로 이제 이미지로 옮긴 영화 연인의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태평양을 막는 제방이라는 책을 좀 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태평양을 막는 제방도 최근에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난 영화는 안 봤는데 이 영화도 연인만큼 별로 그 비평가들이 좋게 평을 한 영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로 나온 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이자벨 윗베르라고 이분도 꽤 연세가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전에 한번 홍상수 감독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홍상수 감독 영화에 직접 출연한 적도 있는 배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모데라토 칸타빌레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난 이 영화를 안 봤는데 이 영화도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당시에 이제 영국의 그 연출가가 원래 이제 무대에서 그러니까 그 연극 연출가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이제 그 감독을 한 영화였다고 하네요. 근데 영화 자체는 좀 비평가들의 큰 호응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모데라토 칸타빌레 한 장면이고요. 자, 그러면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작품 세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작품 세계의 특징을 보면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과 관계가 나타난다면 고통은 또 거기에 빠뜨릴 수 없이 항상 부록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관계, 고통의 글쓰기라고 이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그 평론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도 이제 이 사랑은 예사 사랑이 아니라 거의 미칠 정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이르는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고통이 작품의 중요한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사랑과 관계나 고통이 작품의 주제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랑과 관계, 고통의 글쓰기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문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이제 문장은 지금 우리가 아는 모데라토 칸타빌레는 그래도 나온데 이제 나중 작품들에 가면 문법도 안 지켜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외국인들이 특히 힘든데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계와 질서, 이성을 교란하는 글쓰기라고 해서 말 그대로 고전적인 문법이라든가 그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소설이 고전적으로 요구하는 문체를 전혀 지키지 않은 문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체계와 질서, 이성을 교란하는 글쓰기 형태로 사랑이나 고통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글쓰기라고 할 수 있는데 1번하고도 크게 다른 1번과 완전 반대의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랑스 문학의 전통에서 벗어난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적인 어떤 이야기 형식의 파괴를 통해서 프랑스 문학의 새로운 글쓰기 양식을 확립했기 때문에 새로운 글쓰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문법이나 전통적인 프랑스 소설에서 요구하는 그런 글쓰기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추억의 글쓰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작품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마르그리트 듀라스는 항상 자기가 경험한 것만 쓰는데 특히 자기 어린 시절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 정말 이제 자기의 일생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쓴 글쓰기는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작품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기 때문에 추억의 글쓰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추억의 글쓰기가 단순히 어린 시절의 경험을 그냥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적인 방법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재현할 때 아주 실험적인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표현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인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자선전적인 글쓰기 양식을 제시했다고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적 글쓰기예요. 그래서 여성적 글쓰기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요즘은 조금 안 써요. 조금 안 쓰는데 왜냐하면 페미니즘이 많이 이게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그런 문학 평론가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 분석 방식이라든가 이론 같은 것이 자꾸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적 글쓰기라는 이 말은 요즘은 조금 안 쓰는 편이고 7, 80년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사용해서 많이 썼던 건데 특히 이제 이 여성적 글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그 페미니스트들이 어느 쪽 페미니스트들이냐 하면 그 영미 쪽 페미니스트들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즘 공부를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서 해보면 재미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한때 영국, 미국 쪽의 페미니스트들하고 프랑스 페미니스트들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그 기본적인 어떤 사상의 차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쪽은 그 막시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 마르크스주의에 기초를 한 그런 페미니즘을 주로 이제 그 페미니즘 이론을 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신분석학이라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페미니즘 이론을 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진영에서 그 영미권 페미니스트들하고 프랑스권 페미니스트들하고 약간 안 맞는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두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두 집단이 추구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같지만 뭔가 방법에 있어서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특히 여성적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쪽은 영국, 미국 쪽 그 페미니스트들이 7, 80년대에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적 글쓰기라는 게 뭐냐면 그 남성 작가들과 차이가 나는 시각을 보여주고 여성 특유의 미학을 드러내는 글쓰기가 바로 여성적 글쓰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 옛날에는 뭐 지금도 약간 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죠. 근데 사실은 20세기 뭐 그리 멀지 않은 옛날인 게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여자 작가도 수가 일단 굉장히 적었고요. 남성 작가들에 비해 수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여자 작가들의 글에 대한 굉장히 그 선입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자 작가들은 뭐 자잘한 거나 뭐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약간 뭐 감성적인 그런 거나 쓴다. 그래서 여자들이 쓰는 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 비하하는 그 시각이 아주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일부 여성 작가들은 가명을 썼거든요. 필명을 썼거든요. 그래서 남자 필명을 썼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가 조르주 상드 같은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르주는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름이 아닌데 이제 자기가 책을 이렇게 펴낼 때 이거 여자가 썼다라고 하면 일단 출판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일단 그 편집자들이 꺾고 보거든요. 이 여자가 썼으면 뻔하지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이제 남자의 필명을 이렇게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여자들이 쓰는 글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굉장히 그 비하가 굉장히 그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고전 문학이라고 할 때도 여자 작가들이 거의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페미니스트 작가들의 업적 중에 하나가 여성 작가들을 많이 고전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고전이라고 하면 여성 작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페미니스트 작가들이 과거에 이제 묻혀 있었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글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작가들을 다시 발굴해서 고전의 목록에 집어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여자가 쓰는 글이라고 하면 그렇게 폄하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폄하하는 그 부분이 남성 작가들과 구별되는 점이다. 그러니까 남성 작가들보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남성 작가들과 구별되는 여성만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고 여성 특유의 미학을 드러내는 글쓰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 비평가들이 아주 좋아했던 게 바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글쓰기는 논리도 전혀 없고 그리고 문법도 지키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법을 아주 잘 지키고 논리적인 글쓰기가 남성적인 글쓰기, 규범적인 글쓰기라면 비규범적인 글쓰기죠. 그래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글쓰기야말로 바로 여성적 글쓰기의 일례를 바로 예가 될 수 있는 글쓰기다라고 해서 한때 비평가들이 특히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그랬습니다. 여성적 글쓰기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글쓰기 특징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작가에 대한 얘기는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해온 친구가 이게 몇 페이지고 10일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잠깐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에르노를 그때 발표를 하는 사람이 노그나 그나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에르노 발표할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나만 발표하는 걸로 알고 그나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5월 18일까지 에르노 발표를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예고한 것처럼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그 모데라토 칸타빌레 독해는 이번 주로 끝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모데라토 칸타빌레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아니 에르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에르노 작가 발표를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11페이지 준비해온 친구가 일단 읽고 한번 해석해 볼래? Utiliza quería de coger o dessus de la partition demanda la dame. 예. 당신의 악보위에 쓰인 것을 읽어보겠어요? 부인이 요구했다. 예. 부티리 허스킬리아데크이 오드수이 드다 박디시옹 드망다 라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처음 시작하는 이 대화를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부티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잘 아는 동사죠. 그렇죠?
블루아크 동사를 해서 원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티리카 하면 너는 읽기를 원하니가 되겠죠. 근데 블루아크 동사는 동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무언가를 이제 요구를 할 때 약간 부드럽게 요구를 할 때 이 블루아크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부티리카 하면 너는 읽는 것을 블루아크 동사가 동의하다라고 했으니까 너는 읽는 것을 동의하니가 됐는데 그 말은 결국은 너는 읽어볼래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읽어보는 것인지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킬리아 데크이 오드수이 듣다 빡디스용 했습니다. 자, 스킬리아 데크이 이 부분 여러분 약간 해석이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리그 다음에 나오는 스크는 전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막연하게 뭐뭐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이제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하는 표현인데 그 1 이하의 것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리아 데크이 하면 지금 에크이는 쓰여진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밑에 지금 주석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리아 데크이에서 에크이는 쓰여진 한 뜻인데 데크이에서 앞에 있는 스크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쓰여진 것, 다시 말해서 쓰여 있는 것 정도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밑에 있는 추석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크는 막연하게 뭐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 하는에 해당되는 거는 일리아 데크인데 일리아는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고 데크이는 쓰여진이란 뜻인데 여기서 이렇게 과거분사를 사용해서 쓰여진 것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여진 것은 사실은 쓰인 것으로 그 쓰여 있는 것으로 쓰여진 것은 약간 이제 수동태니까 약간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쓰여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쓰여 있는 것인가 볼까요? 오드 스위드다 빡디스용에서 오드 스위드 하면 어디 위에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빡디스용은 악보입니다. 그래서 따빡디스용 하면 너의 악보죠. 그렇죠? 그래서 너의 악보 위에 오드 스위드다 빡디스용 스킬리아 데크이 자 쓰여 있는 것을 너는 읽는 것을 동의하니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너의 악보 위에 쓰여 있는 것을 너 읽어볼래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드망다 라담이라고 했죠. 그래서 드망다는 앞에 여러분이 계속 봤던 시제가 단순 과거 형태예요. 단순 과거 형태고 드망대라는 동사의 단순 과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드망대는 원래 요구하다, 물어보다, 질문하다 다양한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화를 하는 거니까 뭐 질문하다, 물어보다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드망다라담 부인이 질문했습니다. 부인이 물어보았습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해온 친구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모데라토 칸타빌레 랑펑. 예. 모데라토 칸타빌레 아이가 말했다. 예. 모데라토 깡따빌 디랑 했습니다. 모데라토 칸타빌레 하고 디는 말하다라는 동사죠. 그렇죠. 디그 동사죠. 랑팡 아이입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아마 뭐 악기를 잘 다루는 친구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 연주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모데라토 칸타빌레 같은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 빠르기로 노래하듯이 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연주를 해라라는 게 앞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모데라토 칸타빌레라고 지금 아이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도 계속해서 준비해온 친구가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Madame Pontioa cette réponse d'un coup de crayon sur le clavier. 예. 부인은 건반을 연필로 두드리며 이 대답에 구두점을 찍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라담 그 부인은 뽕띠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뽕띠아라는 이 동사도 뽕띠에라는 동사가 지금 단순 과거로 활용을 된 거거든요. 그래서 뽕띠에라면 구두점을 찍다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점이라는 것은 심표나 마침표 같은 이런 거를 찍는 거를 이런 그 심표나 마침표 같은 이 부호를 구두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두점을 찍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인이 구두점을 찍었는데 세트 헤뽕스죠. 그렇죠. 그래서 세트 헤뽕스
하면 이 대답이죠. 그렇죠. 이 대답에 구두점을 찍었습니다. 일단 그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해보고 대답에 구두점을 찍다 이러면 여러분이 이게 뭔지 상황도 잘 모르겠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이 그 상황을 묘사를 한 거를 의역을 해서 나중에 풀어서 조금 이렇게 좀 그 소설에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소설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한번 같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직역을 한번 처음에 해보도록 하고요. 자, 부인은 구두점을 찍었습니다. 세트 해봉스 이 대답에 구두점을 찍었죠, 그렇죠? 는 꾸드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앙꾸 하면 지금 여기 밑에 그 주석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 해석을 할 때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해석할 때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여기서 드는 여기 밑에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단이나 방법, 도구 이런 걸 나타내는 드고요. 전치사고요. 꾸는 원래 한 번 치는 거예요. 타격이나 치기 이런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든 꾸드 커용하니까 커용은 연필이에요. 그래서 연필의 치기에 의해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직역을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꾸가 치기나 타격이고 커용이 연필이고 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단이나 방법, 도구를 나타내기 때문에 연필의 치기에 의해인데 이 말은 연필의 치기에 의해라면 그 뜻은 이해가 되지만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필의 타격에 의해, 연필의 치기에 의해 이거를 밑에 그 주석에서 이제 의역을 해서 풀어놓은 것처럼 연필을 두드리며 정도로 여러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위그르 클라비아니까 클라비에는 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반 위에 연필을 두드리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장 전체를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자, 다다음 부인은 뽕띠와 구두점을 찍었습니다. 세트 해뽕스 이 질문에 이 답에 이 대답에 구두점을 찍었습니다. 넨구드 커용 자 연필을 두드리며 시그르 클라비아니까 건반 위에다가 연필을 두드리며 이 대답에 구두점을 찍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절대 틀린 건 아니지만 대답에 구두점을 찍다 조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약간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이 심표나 마침표를 치듯이 연필을 들고 모데라토 칸타빌레 얘가 대답을 하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연필을 땅땅 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의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그 연필을 치는 거니까 대답 중간중간에 건반 위로 연필을 두드렸다. 정도로 여러분이 그 이 대답에 구두점을 찍다가 조금 이게 좀 소설에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조금 읽는 사람이 이 읽기가 어색하지 않나. 그래서 약간 의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 뽕띠와 세트 해뽕수라는 게 대답을 하는 중간중간에 연필로 박자를 맞듯이 땅땅 치는 거니까 이거를 풀어서 대답 중간중간에 건반 위로 연필을 두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연필을 쳤습니다. 아니면 연필을 두드렸습니다. 정도로 여러분이 아예 그냥 의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단 해석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도 준비해온 친구가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L'enfant resta immobile, la tête tournée vers sa partition. 예, 아이는 머리를 악보 쪽으로 향하게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좋습니다. 랑팡, 자, 아이는 헤스다. 헤스테는 어떤 상태로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그 동사도 역시 단순 과거로 지금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랑팡 헤스타 이모빌레 했습니다. 이모빌레는 움직이지 않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움직이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라떼뚜구네 백사 빡디시용 했는데 라떼뚜구네 하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뚜구네는 돌려진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라떼뜨는 머리고요. 돌려진 머리죠. 그렇죠. 백사 빡디시용 했는데 빡디시용은 악보입니다. 그리고 백은 뭐뭇을 향해서 그래서 이 시간으로 치면 어느 경에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악보를 향하여 돌려진 머리라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저번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동사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동사가 여러 번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같은 단어 같은 것도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를 피하기 때문에 동사를 하나만 남기기 위해서 했다만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악보를 향해 돌려진 머리라고 하지만 그 말은 결국은 그의 악보를 향해 머리를 돌린 채로 여러분이
그렇게 풀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띄어서 구만 이렇게 나온 것도 예를 들면 이 문장을 정확하게 만약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라떼떼 뚜구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동사가 여러 개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헬스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 동사는 생략을 하고 구로만 이렇게 전개가 된 거니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향해서 머리를 돌린 채로 아이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부분도 계속해서 준비해온 친구가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Qu'est-ce que ça veut dire moderato cantabile? 예. moderato cantabile 그게 무슨 뜻인가요? 좋습니다. 자, 깨스크 사브디 모데라토 깡따빌 했습니다. 깨스크 사브디 이거 잘 쓰는 표현이거든요. 깨스크는 무엇을 나타내는 그 의문 대명사고요. 싸 그것입니다. 브디는 블루아크디 이거 저번에 나왔던 표현인데 의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니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모데라토 깡따빌. 모데라토 칸타빌레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여러분이 의역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깨스크 사브디라는 이 표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꽤 잘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고요. 그래서 깨스크는 무엇이고 싸는 그것이고 브디그라는 이 표현 자체가 블루아카티그가 의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뭘 의미하니 모데라토 칸타빌레가 하는 뜻이니까 모데라토 칸타빌레 그게 무슨 뜻이야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에게 얘기를 걸 때 부티리그처럼 띠뚜아이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할 때도 띠뚜아이에로 이렇게 그 프랑스어에서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식으로 하면 반말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 띠뚜아이에로 원어에서 표현이 됐는데 존댓말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반말로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 볼까요? 주세빠 예,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 문장까지 하고 읽고 해석해 볼까요? Une femme assise à 3 mètres de la soupira. 거기서 3m 거리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이 한숨을 쉬었다. 좋습니다. 주세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랑스 사람들이 말할 때 자주 듣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세빠라는 이 문장 자체가 지금 문법적으로 보면 틀린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와 세 중간에 느가 들어가야 되겠죠. 주누세빠가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냥 얘기를 할 때 구어체에서는 이 느를 생략을 잘해요. 그래서 주세빠도 하고 심지어는 주세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쳐갖고 셰빠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셰빠 이러면 이게 주누세빠를 의미한다는 걸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세빠 하면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une femme assise à 3 mètres de la soupira 했습니다. une femme 한 여자지요. 그렇죠? 그래서 한 여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발음도 femme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틀리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러니까 femme로 여러분이 발음을 해야 됩니다. 자, une femme. 자, 한 여자인데 assise à 3 mètres de la 했습니다. assise 하면 앉아 있는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분사가 지금 형용사처럼 주어인 une femme를 수식해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 있는 여자인데 trois mètres de là 했습니다. trois mètres는 4m죠. 그렇죠? 들라 하면 라는 거기에서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3m 정도 떨어져서 앉아 있는 여자가 수비가의 동사의 단순과거 형태입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군지 여러분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썽쟁이의 어머니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고 해석해 볼까요? Tu es sûr de ne pas savoir ce que ça veut dire moderato cantabile? reprit la dame. 예. 모데라토 칸타빌레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말 몰라요? 부인이 다시 말했다. 예. Tu es sûr de ne pas savoir ce que ça veut dire moderato cantabile reprit la dame.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띠뚜아이에로 지금 반말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반말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뒤에 수익에서 être sûr 하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확신하니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확신하니. 일단은 문장을
그 직역을 한 다음에 약간 이게 소설에서 쓰는 문장으로 어색하다면 그 뒤에 여러분이 고치면 되겠습니다. 너는 확신하니 이런 뜻인데 뭘 확신하는가 볼까요? 느빠 사보아가 있습니다. 사보아는 알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느빠 사보아 가면 모른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너는 모른다고 확신하니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크 사브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크 사브디 가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스크 사브디가 해가지고 지금 전체를 지금 해석을 한 거를 밑에 주석으로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크 사브디가 자 그것이 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너는 확실하니로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장을 다시 보면 뒤에 스위그드에서 에트그 스위그드 하면 확신하고 있는이라는 뜻으로 밑에 그 주석에 나와 있죠. 그래서 너는 자, 드이아를 확신하고 있니? 드이아가 뭐냐면 느빠사부악 모른다는 뜻이죠. 모른다는 것을 확신하니. 자, 스크 사브디가 있습니다. 자, 스크는 무엇이라는 뜻이고 싸는 그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뷰딕은 아까 말한 의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고 너는 확신하니. 모데라토 칸타빌라니까 모데라토 칸타빌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모데라토 칸타빌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고 확신하니 요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여러분이 모른다고 확신하니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실제 그냥 이렇게 대화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하면 너는 여기 밑에 주석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주석에서 잘 의역으로 번역을 한 것처럼 너는 모데라토 칸타빌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몰라.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모데라토 칸타빌레 그것이 무슨 뜻인지 넌 정말 몰라.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의역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허프이라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표현 보면 허프이라는 이 표현은 허펑드가 동사가 지금 단순 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허펑드가 동사가 단순 과거가 됐는데 이 표현도 전에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펑드는 원래 이제 펑드가 잡다 쥐다 이런 뜻이니까 허펑드는 다시 잡다 다시 쥐다 이런 뜻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런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근데 말을 할 때 말을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말을 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을 이을 때 바로 말을 잇다라는 표현으로 이 허펑드가 동사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 허프이라담에서 여기서 쓰인 허펑드는 말을 잇다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프이라담 하면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번역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뒷부분 말고 그 앞부분 있지요. 그래서 그 앞부분 그러니까 승원이 오늘 했고 승원이 이제 계속 또 해야 되겠지. 승원이 한나 화평이가 지금 맡은 부분까지 이번 주에 계속할 예정이니까 수요일에 아마 조금 뛰어넘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수요일에 세 사람 다 나머지 부분 준비를 잘해 오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